지난 5월 20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교 수업이 재개된 이후 처음으로 학교 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되었습니다. 대전 천동초등학교 5학년 학생 2명이 어제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감염된 같은 학교 5학년 친구와 교실 등에서 접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학부모들이 또 한 번 불안해질 만한 소식인데요. 해당 학년 모두에 대한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대전 천동초등학교 5학년 학생 2명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2일에서 24일 사이 등교한 대전 115번 확진자 A군과 같은 학교 같은 학년입니다. 한 명은 A군과 같은 반이고 다른 한 명은 A군과 같은 체육관을 다녔습니다. 대전시는 학교 안에서 밀접 접촉으로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 학교 5학년 학생 모두를 검사할 방침입니다. 새로운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초중고등학교 등교 수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교내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사례입니다.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115번 확진자 A군과 밀접 접촉한 학생은 같은 반 25명을 포함해 100명이 넘는데 아직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의 형인 114번 확진자는 충남중학교 3학년입니다.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교내 전파까지 현실화된 가운데 대전 지역 모든 학교의 등교 수업을 중단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은 10,000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이번에 확진자가 나온 천동초등학교를 포함해 학교 14곳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일대 학원 107곳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광주의 한 절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은 다단계 업체 사무실과 암호화폐 설명회장을 거쳐 전국으로 퍼질 위기입니다. 어떻게 시작된지도 모르는 깜깜이 감염입니다. 윤영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벽부터 출입문까지 방역이 한창입니다. 이 건물 10층 사무실은 폐쇄됐습니다. 다단계 업체로 알려졌는데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감염 경로를 시간 순으로 봤습니다. 광역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A씨는 60대 B씨와 광주의 한 한방병원을 찾았습니다. B씨는 다단계 사무실 오피스텔을 갖고 여기서 C씨와 D씨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D씨는 지난 28일 목포 암호화폐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자 72명 중 25명이 다른 지역에서 왔다 돌아가 또 다른 확산이 우려됩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B씨는 다단계 사무실에 간 것을 숨겨 조사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만약 계속 이동 경로와 접촉자를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광주시는 이들의 동선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깜깜이 감염도 늘고 있습니다. 그제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2명도 광역사에서 나온 첫 확진자 A씨도 깜깜이 감염입니다. 최근 2주 동안 전국적으로 깜깜이 감염의 비율은 전체의 11.5%. 역학조사가 바이러스 전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신임 통일부 장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장관 인선과 함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 후임 논의까지 동시에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신임 통일부 장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사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추진력 있는 정치인 출신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습니다. 앞서 교수 출신인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은 퇴임사에서 권한보다 짐이 무거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어진 권한에 비해 짊어져야 하는 짐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통일부 장관 인선과 함께 대북 라인의 중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 후임 논의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만약 정의용 안보실장이 교체된다면 서훈 국정원장이 그 자리로 이동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나 서 원장 역시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서 원장은 정 실장과 함께 대북 특사로 제안됐다가 공개 거절되기도 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홍콩의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지 23년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주권 반환일을 1시간 앞둔 현지 시간 어젯밤 11시 홍콩 국가보안법이 공식 발효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반중 인사들은 국가 분열과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등의 혐의로 최고 무기징역형의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서방 20여 개 국가는 홍콩 보안법 시행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현지 시간 어젯밤 11시 발효됐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어제 162명의 위원 만장일치로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고 시진핑 주석이 서명한 직후입니다. 홍콩 보안법은 어제 오전 9시 전인대 상무위원회 통과 이후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다가 관영신화통신을 통해 어젯밤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국가 분열과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규정하고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콩보다 앞서 2009년 시행된 마카오의 국가보안법이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무거운 처벌입니다. 홍콩 보안법은 또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에 국가안보처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홍콩의 기본법과 보안법이 충돌할 경우에는 보안법이 우선합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법을 위반한 극소수만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며 보안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No central government could turn a blind eye to such threats to sovereignty and national security, as well as risks of subversion of state power. 서방 20여 개 국가들은 홍콩 보안법의 일방적 시행에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997년 홍콩이 반환될 때 50년 동안 홍콩의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로 한 영국과 중국의 공동선언 위반 여부를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We will be looking at the law very carefully. We will want to scrutinize it properly to understand whether it's in conflict with the joint declaration between the UK and China. 영국 정부는 홍콩인들에게 영국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기존 방침은 계속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을 밀어붙이자 미국 백악관은 한나라 두 체제, 이른바 일국양제의 원칙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안법을 철회하지 않으면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당장 홍콩에 특혜를 주는 규정부터 중단시켰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우선 백악관의 구체적인 입장부터 살펴볼까요? 네, 미 백악관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국이 홍콩을 한 국가 한 체제로 다루고 있다면서 미국도 그렇게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국가보안법 시행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억압하는 조치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야만적 법안이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억압할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네, 미국 상무부는 홍콩이 그동안 누려온 수출 관련 특별 대우를 곧바로 중단시켰죠. 윌버로스 미 상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수출 허가 예외를 포함해 홍콩에 특혜를 주는 상무부 규정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국방 장비의 홍콩 수출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 기업과 경제를 뒤흔드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의 대홍콩 무역 흑자가 한 해 300억 달러에 달하고 미국 기업 290여 곳이 홍콩에 지역 본부를 두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미국의 조치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갈수록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 미국의 코로나19 상황도 좀 짚어보죠. 새롭게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 이 같은 경고가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염병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지금은 매우 불안한 상황이라며 이대로 가면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파우치 박사의 말입니다. We are now having 40,000+ new cases a day. I would not be surprised if we go up to 100,000 a day if this does not turn around.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36개 주에서 지난 일주일 사이 확진자가 최소 10% 증가하고 있고 17개 주가
경제 재가동 계획을 중단하거나 접었습니다. 또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등 북동부 3개 주는 플로리다와 텍사스를 비롯해 16개 주에서 오는 여행객들에 대해 14일간 격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지역이 종전 8개 주에서 엿새 만에 배로 늘었습니다. 또 다음 주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엘라베마주 유세도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취소됐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유럽연합이 일부 국가 여행객들이 들어오는 걸 받아들이기로 했는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4개 나라가 포함이 됐고 미국은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유럽연합의 권고사항이고 실제로 어떻게 할지는 각 회원국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EU 회원국들이 현지 시간 7월 1일부터 14개 국가 국민들의 유럽 입국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태국 등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EU 평균보다 적은 14개 나라 여행객의 입국을 허용한 겁니다. 중국 여행객의 경우 중국 정부가 유럽 시민들의 중국 여행을 허용하면 EU 입국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이 해외 여행객의 입국을 허용하는 건 지난 3월 금지 조치 이후 약 넉 달 만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한국 여행객의 유럽 행이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번 합의안은 권고사항으로 실제 입국 허용 여부는 EU 국가별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여행길이 뚫려도 일정 기간 의무 격리를 거쳐야 하는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신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미국은 이번 입국 허용 국가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미국발 여행객은 EU 회원국에 곧바로 입국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관련 각종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코오롱그룹 이웅열 전 회장 구속을 피했습니다. 이 전 회장 측 요청으로 하루 미뤄져서 어제 열린 영장심사 결과가 기각으로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요.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옵니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의 주성분을 허위로 신고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고 이를 숨긴 채 개발업체의 주식을 상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우석 코오롱 생명과학 대표 등 관계자 6명을 재판에 넘긴 뒤 이웅열 전 회장을 최종 책임자로 의심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인보사를 믿고 구매한 환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대답한 이웅열 전 회장. 일단 구속을 피했습니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성분의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이 밝혀져 지난해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인보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1년여간 이어진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 지분을 모두 헌납하겠다고 한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식을 내놔도 이상직 의원 일가의 그룹 지배력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노조에서는 직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노조는 이상직 의원과 이스타홀딩스 대표인 딸을 이번 주 안에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주식을 포기하기로 한 이상직 의원의 딸 이수지 씨는 지주사 이스타홀딩스의 대표이자 이스타항공의 상무입니다. 이 의원의 조카들도 재무팀, 노무팀, 정비팀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스타홀딩스가 주식을 포기했을 때 최대 주주가 되는 BD 인터내셔널은 형 이경일 씨가 대표입니다. 이 의원의 또 다른 형과 누나는 이 회사의 이사입니다. 계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스타항공 노무팀 과장인 이 의원의 조카는 자회사 이스타포트에서 사내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을 지배한 건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경일 씨의 부인인 이상직 의원의 형수도 과거 관계사인 새만금 관광개발의 감사를 맡았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형수는 답을 피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관련 취재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주식을 헌납해도 지배력은 여전하다고 지적합니다. 친인척 명의의 주식이 남아있고 가족들이 임원으로 남아있는 한에 있어서는 이스타 항공에 대한 경영권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에 대한 경영권도 포기한다는 의미인지 그런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조는 임금 체불 문제가 더 꼬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대 주주가 주식을 포기하면서 240억 원 넘는 체불 임금을 해결해야 할 주체가 모호해졌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은 마침 자택에서 나오는 이 의원과 마주쳤습니다.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수차례 연락드렸는데 왜 연락 안 받으세요? 의원님! 수차례 연락... 이 의원은 여전히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홍콩 보안법 시행을 강행을 한 중국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전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된 어제 중국에서는 인민해방군이 홍콩에서 국방 능력을 점검하는 모습을 공개도 했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킨 날 홍콩에서의 인민해방군 훈련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중국 인민해방군 홍콩 주둔부대가 어제 육해공군 합동 군사훈련을 했다고 관영 CCTV가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동영상에서 높은 빌딩들 앞을 나는 헬리콥터나 바다 위의 함정들을 볼 수 있는데 홍콩의 상징인 빅토리아 항구 앞 바다에서 있었던 해상 수색 훈련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훈련이 있었던 날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의 반대에도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날입니다. 또 전날에는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이 저격수들 실탄 훈련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잇따라 훈련을 하고 동영상을 공개하는 게 이 홍콩 보안법에 반대하는 홍콩 내 인사나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경고나 시위 메시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의 코로나 관련 상황이 또 전해진 게 있습니다. 북한이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를 한 내용인데 여전히 확진자는 없다는 거죠? 에드윈 살바도르 세계보건기구 평양소장이 북한 보건성이 제출한 주간 보고를 토대로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 NK뉴스에 밝힌 내용입니다. 지난 4월 17일 이후 2달 만에 업데이트된 상황이 전해진 건데 6월 19일 기준으로 격리 중인 사람은 255명입니다. 이들은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 접경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수입물자를 다룬 뒤 격리됐습니다. 또 지금껏 검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922명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살바도르 평양소장에 따르면 6월 초 북한 매체의 보도대로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의 운영이 재개된 상태이고 학생들은 마스크를 쓴 채 학교에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은 8시 이후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일까지 3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로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독점에 반발하면서 의사 일정 보이콧에 돌입한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추경 심의 기한을 11일까지 연장할 경우 심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보이콧이 길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상임위원 재배치를 위한 명단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복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되었습니다. 주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고요. 본격적인 활동들을 시작했는데 현재 보이콧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조만간에 복귀할 거다 이런 전망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가장 잘 투쟁할 수 있는 장소는 국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뺨을 두들겨 맞고 바로 돌아서서 웃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국회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이콧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상임위원 배치 명단 작업을 하고 있다고도 들었는데 그렇다면 복귀 시점 언제쯤이겠습니까? 참 재헌 국회 이래로 최초로 국회의장이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강제적으로 상임위를 이리저리 배정했는데요. 국회의장께서 이 조치가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이고 무모한 일인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치에 관한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권한쟁의를 오늘 낼 테고요. 그다음에 이 강제로 배정된 채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들의 이 능력이라든지 이 전문성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한 상임위 조정을 다시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이것이 끝나면 국회 복귀가 언제 되든 간에 의원들은 각자 배정된 상임위 활동을 열심히 할 걸로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쪽의 추경 심사 기간을 11일까지로 연장을 하면 참여하겠다 뭐 이런 뜻도 밝히셨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는 3일까지 추경안 심사를 끝내겠다고 하는 방침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연장을 하면 참여하겠다보다는 네. 연장해야 한다고 저희들 주장을 하고 있죠. 올해만 들어서 3차례나 추경을 하면서 IMF 때도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무려 100조가 넘는 빚을 내서 이 빚은 몽땅 우리 자식에게 떠넘기면서 지금 퍼주기 예산을 하는데 예산 자체도 일회성 알바 예산부터 또 코로나 방역 예산이라고 하면서 코로나 방역 예산은 0.8%밖에 였지 않는 결국은 이 정권의 경제 정책 실패로 인해서 야기된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빚을 내서 우리 자식들의 돈을 강제로 가지고 와서 흩어서 때우는 이런 추경을 하고 있는데 지금 3일, 4일 만에 35조를 심사하겠다는데 네. 무려 하루에 10조를 그냥 통과 의례로 보내주는 것이거든요. 7월 임시국회가 없고 7월 3일 날 국회가 끝난다면 또 모르겠으되 연이어서 임시국회를 한다면서 대통령께서 7월 3일까지 하라고 하니까 여기에 허겁지겁 이 국민 혈세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심지어 어떤 상임위는 30분 만에 끝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늘려서 일주일이라도 늘려서 꼼꼼히 더 보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도록 하자. 그렇게 심사를 하겠다면 우리는 참석해서 같이 따지겠다. 그러나 7월 3일까지 불과 3, 4일 만에 35조를 자기들이 각본대로 이 청와대나 정부의 요청대로 하는데 우리가 덜러리 설 필요는 없다. 이게 우리들의 공식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민주당과 정부가 얼마나 무모하게 국민 세금을 그냥 끌어다가 흩쳐버리고 빚은 자식들에게 남기는 것인지 그리고 꼭 필요한 데 쓰지도 않고 1차 집행이 아직 거의 되지도 않은데도 돈을 배정하고 소위 알바성 예산이라 그래서 무슨 오래된 데이터를 였는데도 수천억을 갖다 쓰고 이 참 통탄할 일입니다. 이런데 이것도 내일 모레 7월 3일까지 얼렁뚱땅하고 그냥 정부 안대로 통과시키겠다고 하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네, 민주당이 예비 심사를 진행하면서 3조 원가량을 추가 증액했거든요. 이 부분은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필요한 부분은 정액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할 수도 있지만은 정부 여당은 미리 예산을 다 협의해서 서로 일부 조정해서 하는데 이것을 또 인기 영합성 포퓰리즘적으로 불과 얼마 만에 몇 조를 무슨 꼭 아이들 용돈 나누어 주듯이 하는 이 자체가 이 민주당 정부와 정권이 얼마나 국가 재정을 가볍게 여기고 계획성 없이 쓰는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되겠습니다. 네, 박병석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뭐 청구할 가능성이 있으십니까? 다 준비가 됐고요. 네. 어제 제가 관계 변호사들과 전문가들로부터 최종 협의를 받았고요. 오늘 중으로 제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병석 의장께서는 이 본인이 한 일이 얼마나 의회적이고 반헌법적인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제가 참 그 자리에서 탁자를 엎어버리고 싶었다고 소회를 밝힌 적이 있는데요. 2차례나 이 의원을 강제적으로 배정을 하면서 상임위 명단을 우리가 내지 않으면 9월까지 사보임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폭언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상임위 명단은 합의 개원할 때 제출하는 것인데 합의 개원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원하면서 소위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일방 개원하는데 너희들 갈 상임위를 내라. 이것은 항복 문서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지극히 불쾌하고 지극히 고압적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통합당을 향해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자 뭐 이렇게 다시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협의에 좀 응할 생각이 있으세요? 여야가 머리를 대고 해법을 찾을 것도 없고 법대로 하면 되는데요. 이 공수처법이 얼마나 부실하고 위헌적이냐 하면 소위 4+1로 통과시키면서 특위가 심의해야 될 58일도 생략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근거라든지 상권 분립 원칙이라든지 이런 데 다 위반해서 위헌 심사가 지금 제청돼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야당이 하나 더 생길 것이라고 생각해서 야당 몫으로 둘을 배정했다가 지금 교섭단체 야당은 저희들 미래통합당밖에 없고 미래통합당에게 위원 추천권이 2명 위원 추천권이 있고 네. 그 두 위원은 비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토권은 야당에게 보장된 무한정 행사할 수 있는 비토권이거든요. 우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토권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자기들 예상과 달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 마음에 드는 공수처장을 못 뽑을 것 같으니까 시행도 해보지 않은 채 이제 공수처법을 바꾸어서 추천권을 빼앗아 가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공수처법을 만들 때 이게 대통령의 이 뜻대로 되는 공수처장 임명되는 악법이라고 하니까 야당이 2명의 위원을 추천해서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마저 빼앗겠다고 하니까 총선에서 이겨서 의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제 헌법이나 상권 분립이나 법치주의나 국민들의 뜻은 안중에도 없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 안하무인 네. 이 무소불위를 드러낸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해찬 대표가 이런 언급을 할 수 있는지 아연 실색할 따름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입니다. 지난번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나치게 개입을 했고 그것 때문에 상임위 협상이 엎어졌다. 뭐 이런 비판들을 민주당 쪽에서는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이 협상은 제가 정권을 가지고 했고 다만 당내 수용 여부는 상임위원장을 맡을 대상인 3선들의 절반 이상이 이런 협상이라면 맞지 않겠다고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요. 오히려 간섭은 이해찬 대표와 청와대가 더한 걸로 보여져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언제까지 이 협상을 하지 못하면 원내대표가 책임져라고까지 압박을 했고요. 이게 도둑이 재발절인격인지 이제는 자신들이 법사위를 강제로 강탈해 가서 생긴 일을 책임을 저희들에게 돌리고 있고 심지어 야당 지도부 이간질까지 하는 그런 비열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 감염 고위험 시설들에 대해서 오늘부터 의무화되는 조치가 하나 있습니다. 개인 신상 정보가 들어있는 QR코드를 찍어야 출입시키는 걸 오늘부터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이제 계도 기간이 끝났습니다. 안 지키면 벌금도 낼 수 있고 영업 중지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전자출입명부 제도의 계도 기간이 어제로 끝나서 오늘부터는 의무가 됐습니다. 의무 적용되는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은 모두 12종류입니다. 흔히 아는 노래방이나 주점뿐 아니라 그룹으로 모여 격렬하게 운동하는 실내 집단 운동시설, 방문 판매 업체, 뷔페 식당이나 대형 학원 등도 포함됩니다. 이 업장에서는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도록 하고 명단을 관리해야 하는데 제대로 안 하면 최고 300만 원의 벌금형이나 영업을 못하게 하는 행정처분도 받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접촉자 추적이나 역학조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최근 교회에서의 N차 감염이 문제가 되면서 방역당국은 이 교회에서도 이 제도를 의무적으로 하는 대상에 포함시킬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부분인데 시범 운영이 되다가 오늘 전면 시행이 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장병들이 일과 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지난해 4월부터 시범 운영되던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이 오늘부터 모든 군부대에서 시행됩니다. 평일은 오후 6시부터 9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다들 휴대전화 없이 지내는 걸 상상하기도 어려운 만큼 국방부는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게 병사들의 적응이나 임무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국방부는 시범 운영 기간 보안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며 이 사진 촬영을 차단하거나 예방 교육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